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하루 잠깐 지나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신규 총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보고 있지만 어떤 날은 또 두 자릿수였다가 또 갑자기 세 자릿수가 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 또 두 자릿수가 갔다가 또 세 자릿수가 갔다 이렇게 뭔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을 하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한 다음에 이제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대형 감염이 터져서 100명 이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은 1단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1단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서 그 숫자가 합쳐져서 100명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서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해서 100명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한 곳에서 이 집단 감염의 영향이지 전반적인 위험의 증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상향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발병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또 긴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총체적인 진단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 사례별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중랑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을 받았고 이제 직원이 이어서 확진을 받고 그리고 그 직원의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연쇄적으로 받은 건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 관련자 한 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요양병원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이전에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의 발생 양상을 봐도 병원,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곳이 지금 굉장히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그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근본적인 좀 감염 방지 대책이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면 또 그 독감 환자도 늘어나서 더 환자 감염 발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병원 얘기하니까 저희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여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53명 확진자 나왔는데 44명이 그 간호조무사 첫 확진자로 알려져 있죠. 분이 근무했던 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A 씨의 경우에는 그 숨진, 그러니까 사후에 확진 그 판정을 파악을 한 거잖아요. 80대 여성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에 감염 증상을 이 간호조무사가 보였다. 그렇다면 첫 확진자가 아니라 그 전에 옮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환자의 규모를 보면 이게 단기간에 감염이 퍼진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감염이 확산된 걸로 파악이 되고 이 간호조무사 분이 그 8일 날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상당 기간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그분 때문에 그 장기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됐고 환자를 거쳐서 이분이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면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원인 추정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좀 추정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부산의 만덕동 일대가 그 목욕탕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아마 거기서 생긴 어떤 감염이 병원 내로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 최초 확진자 이전부터 감염이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감염이 진행됐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환자가 이제 확진 당시에는 진단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환자의 절반 정도가 마스크 안 썼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마스크를 쓰지 못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치매 환자분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이다 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또 최근에 요양병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예. 그 소위 뭐 항정신성 약물이나 잠을 재우는 약물들을 그 투여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마스크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잘 안 쓴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환자분들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를 더 잘해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네. 내부에서 환자가 생기면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도록 하고 예. 이번처럼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코로나19가 병원 안에서 퍼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요양병원 측에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이 네.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지금 이 숨진 80대 여성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한 달 새 입원 환자 8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중에서 4분은 같은 병실을 또 사용을 하셨고 숨진 환자 7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어떤 호흡기 증상을 계속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19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병실에 좀 퍼져 있었다라고 추정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개연성을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망하신 분들로부터 검체 채취를 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사망하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병원에서의 그 감염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방역 당국이 병원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켰는지를 이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감염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평소에도 병원 내에서 감염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정부 당국이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떻게 지원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양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쭙는 건데 뭐 이제 간호 인력이나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는 사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간병인을 쓰는 가정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 상당 부분 그런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요양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큰 사태가 터진다고 하면 가족이 또 그분을 돌볼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구멍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간호나 이런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소에 생각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 문제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병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고 감염 관리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 아닌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달리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었지만 그 가족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감염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안고 있는 그 감염 관리에 취약한 측면을 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역 당국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이 수도권의 노인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노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뭐 오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양성으로 나온 분이 없다라는 발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뭐 이게 매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국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는 대책을 이제 들고 나오시는데 예. 뭐 아까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검사라고 하는 게 그 시점에서 누가 그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가려내는 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시점이 또 지나면 새로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잠복기였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의 감염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직원들을 교육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예. 그런 일이 제대로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좀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 중에 미각 상실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거는 청력 손실인데요. 네. 청력 손실이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이건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이 하나가 아니라 네. 후유증으로 예.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나 봐요. 한쪽 귀에 감각 신경 난청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거는 네. 난청의 뭐 종류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니까 그대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스테로이드 치료로 일부 청력을 회복했다. 이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고 경로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연구만으로는 지금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의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 청력을 그 청력 기능을 발휘하는 우리 몸의 장기를 이제 공격해서 생기는 것. 예. 또 하나는 이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제 귀와 관련된 신경 부위를 공격하는 것. 예. 세 번째는 이제 치료 과정에서 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뭐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그 과잉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합병증을 일으키고 후유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 흔히 얘기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그 네. 과잉 면역 반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후유증으로 남는 겁니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기도 하고 예. 그 일부 이제 소화 그 괴질이라고 예, 예, 하는 예, 다기관 면역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로나19가 그 치료된 다음에 한 2주나 4주 이후에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네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나 항체들이 공격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 예. 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후유증 얘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고 지금 인류가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희귀한 사례들 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그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들도 예. 이렇게 그 면역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도 다른 바이러스와 같이 그 증상 또 후유증까지도 워낙 다양하고 또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 소식 하나만 짚으면요. 제주에서는요. 카지노 업장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업장 내에서 흡연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 흡연을 하는 과정을 통상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하기엔 어려울 것이고 또 이게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그 곳이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무르고 아마 환기가 안 될 가능성도 예. 높은데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사실은 오랫동안 그런 곳에 있으면 감염 위험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 담배를 피는 것까지를 허용해주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담배 연기에 섞여서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감염 위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예. 왜 그런 조치를 허용을 해줬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카지노도 방역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라고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윤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내용들,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윤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